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2000년부터 2003년 사이 3년간 67명을 살해하고 23명의 여성을 성폭행했던 중국 역사상 최악의, 그리고 아시아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인데요. 이 연쇄살인범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골 마을에 있는 외딴 집들을 방문을 찾아가서요, 침입을 해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는 이런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이 연쇄살인범은 도끼, 망치 혹은 삽 등 농가에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농기구들을 살해 도구로 사용을 했고요. 나중에 검거된 이후에 경찰에서는 이 연쇄살인의 동기를 범인이 돈도 훔치고 또 여성은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돈과 성욕구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범죄심리학적으로 또 프로파일링 분석을 해보면 그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살인을 통해서 얻는 범죄적인 쾌감, 살인을 했을 때 느끼는 자신이 강하고 우월하다라는 그런 만족감, 우월감, 이런 이상심리 욕구가 범행의 주된 동기가 아닐까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연쇄살인마, 중국 또 아시아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마는 괴물살인범, 몬스터 킬러로 불리는 양신하이입니다. 그동안 소개했던 4명의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 테드 번디, 그리고 해롤드 쉬프먼, 맨슨 패밀리 모두가 미국이나 영국 또 러시아 등의 백인 남성들이죠. 연쇄살인범들이 이 백인 남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양신하이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마주치는 살인들, 개인적 살인이라고 하죠. 그 개인적 살인은 원한이나 금품, 이런 감정 동기 혹은 이익 동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연쇄살인은 살인범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동기보다는 이런 괴물을 만들어낸 사회적인 원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연쇄살인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양신하이를 통해서 세계 2강 국가로 발돋움한 중국, G2라고 하죠. 그 중국의 아픈 또 어두운 속사를, 그 측면 중에 하나를 드러내는 그런 그 연쇄살인범 양신하이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 세계 연쇄살인 시리즈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죠. 우리 사회를 돌아보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우리와 가깝고 지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공통점이 많은 중국의 연쇄살인범을 이제는 다룰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에 5번째로 선정했습니다. 양신하이는 1968년생입니다.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고요. 6명 중에 넷째로 태어났는데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관심이나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보호, 보살핌 잘 못 받았어요. 학교에 가서도 역시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고요. 학교에 내야 할 그런 비용도 잘 못 냈죠. 그렇게 어쨌든 꾸역꾸역 학교를 다니다가 17살 때 학교를 그만둡니다. 우리는 이 나라로 치자면 고등학교죠. 고등학생 시절에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겠다면서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탄광이라든지 각 그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해요. 근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꾸 옮겨 다니고 적응을 잘 못하죠. 그러다가 뭐 그렇게 일을 계속 그만두니까 돈을 잘 못 벌게 되고요. 절도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계형 절도범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검거가 돼요.
1988년 이제 20살 되던 해부터 절도 행각이 자꾸 발각돼서 검거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3년간의 노동교화소 복역형을 받게 됩니다. 산시성, 허베이성 등에서 절도한 행각들이 다 밝혀져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91년까지 3년간 노동교화소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한 이후에 역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1996년에 허난성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3년간 복역을 하고 1999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어떤 잡범, 좀도둑, 그리고 성폭행범, 이런 그 범죄 경력이 계속 쌓여 나가다가 1999년 교도소 출소 이후에 이제 살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휘성, 허베이성, 허난성, 산둥성 이런 여러 중국의 그 성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산둥성 같은 곳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넓은 곳이죠. 허난성, 허베이성, 안휘성 엄청나게 넓은 지역들입니다.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연쇄살인 행각을 벌이는 것이 양신하이의 범행 특성인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신하이의 그 범행 수법은요, 외진 농촌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간에 아무 집이나 이 외진 농촌 마을은 뭐 문이 잘 잠겨져 있지도 않고 보안 조치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래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농가에 널려 있는 도끼나 망치나 삽 이런 걸 들고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마구 공격을 해서 살해하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살해하는 형태죠. 그리고 만약 여성이 발견되면 그 여성을 삽이나 도끼나 망치로 공격하기 전에 성폭행하기도 하고, 공격을 해서 피투성해야 되는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하고, 이런 마구잡이 잔혹한 범행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양신아이가 이렇게 3년간 전혀 검거되지 않은 채 연쇄살인을 계속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범행의 특성은 우선 여행성, 여러 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번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다른 옷을 입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있다 하더라도 인상착의를 경찰에 진술할 때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그 효과가 난 거죠. 그리고 신발을 자기 발치수보다 더 큰 거를 일부러 신고 범행을 했어요. 매번 다른 신발을. 그래서 초기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고 조기에 검거되지 않은 채 3년간 연쇄살인 범행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가 3년째 연쇄살인 행각을 이어가던 2002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역시 그가 계속 범행을 저지르던 같은 패턴으로 한 농가에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삽을 들고 그 안에 있던 세 가족, 아빠, 6살 어린 딸, 그리고 임신 해 있던 만삭의 엄마, 이 세 식구였거든요. 아빠를 살해하고 6살 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임신한 엄마를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구 또 삽으로 내리쳐서 머리에 엄청난 이제 중상해를 입죠. 양신아이는 아마도 이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장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하고 이 엄마는 병원으로 후송이 되죠. 이렇게 해서 생존한 피해자 여성이 양신하이의 인상착의를 진술을 하고요. 그의 범죄 수법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수거한 양신아이가 남긴 체액이 있잖아요. 성폭행을 했으니까 그 체액에서 DNA가 추출이 됩니다. 2002년 중국 DNA 수사기법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계 4개의 성,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죠. 성 하나의 크기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여러 다른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동일범의 연쇄살인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웠는데 각각 그 현장에서 확보한 DNA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공안, 중국의 공안, 경찰이죠. 이들의 DNA를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범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집니다. DNA가 있고 인상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공개 수배가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03년 11월 3일 이때까지도 이 연쇄살인범을 찾기 위한 공개 수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허베이성의 캉조우시에 있는 한 유흥가 일대에서 공안, 중국 경찰관들이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우리 경찰 용어로 거수자라고 해요. 거동수상자. 뭔가 쟤 뭐야? 혹시 범죄 저지른 거 아닌가? 라고 의심 가는 사람을 경찰이 불신검문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죠. 그래서 잃어보셔. 그리고 누구요? 어디서 왔어? 신분증 봅시다. 뭐 하는 길이요? 뭘 하려고 합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데 잘 대답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해가요. 그리고 추궁을 합니다. 어디 사는 누구냐? 그리고 왜 배회 중이었느냐? 뭘 하려고 했느냐? 근데 신문 조사를 하는 중에 DNA 채취를 하고 그리고 이 수배되어 있는 그 수배범들의 DNA와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지문도 채취해서 조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양신하이의 그 모양, 이 양신하이가요, 키가 작아요. 158cm 정도이고요. 아주 왜소한 체격에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이런 특이한 그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공개 수배 전단지, 몽타주 이런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을 이 경찰관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조사 분석을 하고 수배를 하고 이 과정에 양신아이가 DNA 결과가 오기 전에 지문 조회 결과가 오기 전에 범행 자백을 합니다. 자기가 살인범이란 것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양신아이의 자백과 현장의 DNA와 양신아이의 DNA 또 지문 이런 과학수사 증거와의 일치들이 모두 확인이 되죠. 그래서 양신아이 스스로가 65건의 살인에 대해서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23건의 성폭행 모두를 자백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범행 현장에서의 그 DNA와 양신하이의 DNA가 일치한 것뿐만 아니라 양신하이가요, 이 연쇄살인범이 HIV,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그 양신하이의 진술에 따르면 아마도 피해자 중에 한 명으로부터 감염된 것 같다. 그런데 양신하이는 연쇄살인만이 아니라 성매매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감염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에게서 감염됐다는 양신아이의 주장은 꼭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억하십니까? 세계 연쇄살인 시리즈 쭉 말씀드릴 때 테드 번디가 검거된 과정. 테드 번디가 검거된 과정은 경찰의 평상적인 일상적인 검문 검색 과정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가 테드 번디인지 몰랐고 연쇄살인범인지 몰랐고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stop and frisk, stop and search 정차시키고 신분증, 면허증, 그리고 차량 등록증, 그리고 차량 내 수색 이걸 하는 와중에 차 안에서 삽이라든지 줄이라든지 결박도구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임의동행하고 조사하고 이러다가 이제 검거가 된 거잖아요. 이번 양신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프로파일링도 있고 강력 형사의 수사라든지 아주 그 과학적인 수사 기법도 많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경찰의 일상적인 순찰과 검문 검색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유영철 같은 경우에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 1000만 명 정도였어요.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수도권 내에 있는 18세 이상 성인 남성은 범인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로부터 쭉쭉쭉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줄여나간다 하더라도 유영철이라는 특정한 인간까지 다가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유영철은 계속해서 범행을 하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묻은 혈흔, 혹은 범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범행 도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무단 횡단을 한다든지 불신검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제대로 된 검문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한다면 그로부터 그가 연쇄살인범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유영철이 사우나 내에서의 절도 혐의로 파출소에 검거된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정상적인 일상적인 경찰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서 유영철은 도주하게 되죠. 양신하의 검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의 평상시의 일상적인 순찰과 검문 검색 업무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사형 제도가 현재까지 운용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미국과 함께. 양신하이 67명, 67명을 연쇄살해한 중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범인데 당연히 사형 당했겠죠. 23건의 성폭행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4개 이상의 성에서 살인과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그의 고향 허난성 루오허시의 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2004년 2월 1일에 사형 선고를 받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13일, 2주도 안 돼서 총살형으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총이 맞아서 죽었죠. 양신하이가 사형 집행이 되고 나서 중국의 CCTV라든지 그 관영 언론들, 공식 언론들이죠. 어떻게 양신하이를 규정했냐면 중국 역사상 최장기간 동안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최악의 괴물 연쇄 살인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세계 연쇄살인 그동안 4명의 또 4명과 집단이죠. 그 연쇄살인범들이 왜 악마되었는지를 기본적으로 4가지 이유를 각각의 살인범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들리 칵테일, 아주 최악의 치명적인 조합이 만났을 때 이들이 괴물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화약 설명도 드렸고요. 화약만 있으면 터지지 않죠. 근데 화약에다가 뇌관이 꽂히고 그래도 안 터지죠. 이 뇌관에 격발 혹은 점화가 되었을 때 펑, 쾅 하고 폭발하게 되는 거죠. 화약은 인격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쇄살인마라는 괴물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인격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죠. 보통의 사람이고 인격의 어떤 보통성, 일상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런 짓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런 인격 장애 무척 많아요.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비정상적인 사회이다 보니까요. 빈부격차 심하죠. 불공정 늘 있죠. 불의, 불법, 불합리, 억울한 일들 늘 발생을 하죠. 가정에서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이런 우리 사회 모순들로 인해서 이 사회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인격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 인격 장애까지 이르느냐 아니냐 나눌 뿐인 거죠. 그런데 연쇄살인마가 될 정도의 인격 장애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반사회성 인격 장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 정도 뭐 양극성 인격 장애, 연극성 인격 장애 이런 것들이 주로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양신하이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뇌관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적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실패, 좌절,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무시, 모욕, 혹은 거절 이런 것들이 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것이 뇌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도 연쇄살인마가 안 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 딱 트리거링 이펙트라고 하죠. 격발.
촉발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연쇄살인범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마지막 네 번째 요인, 그건 개인의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죠. 자기가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국은 이 네 번째 요인이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사형 집행을 하고 책임을 묻게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양신하이에게 있는 인격장애,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볼 수 있겠죠. 소시오패스인지 사이코패스인지 이 부분은 뭐 정신과 전문의에게 맡기기로 하고요. 어쨌든 상당히 심각한 반사회성 인식인지 또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확인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징표가 뭐냐면 양신아이가 나중에 연쇄살인을 자백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피해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뭐 죽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혹은 어떤 뭐 사연이 있는지 전혀 자기는 개의치 않았다. 알고 싶지도 않다. 상관도 없다. 관심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남이 어떤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렇게 참혹한 피해를 입은 데에 대한 어떤 미안함, 죄책감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세상 나는 사회가 뭐 어떤지 내가 그 사회 일부가 되어야 될지 이거 관심도 없다. 난 사회 일부가 되고 싶지도 않다. 세상 나하고 세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식과 인격의 아주 극단을 보여주는 그런 진술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양신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나? 만약 그랬다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양신아이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태어난 상황과 환경을 좀 보면요. 대단히 가난한 중국의 농촌 마을, 허난성에 있는 농촌 마을에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든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나요. 부모는 전혀 관심도 가질 수 있는 여력도 없었죠. 공산주의 국가라서 학교는 다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학교는 다 다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뭐 급식을 위해서든 이게 내야 되는 비용들이 있나 봐요, 중국도. 그런데 양신아이는 워낙 뭐 집이 가난해서 한 번도 뭘 가져간 적이 없대요. 그리고 먹는 거 역시 자기가 가져와야 되는데 양신아이는 가져갈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식사 시간도 거의 굶고 넘어가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양신아이를 비웃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영양실조에 의해서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요. 성인이 된 양신아이의 키는 158cm였습니다. 아주 왜소한 체격이었죠. 그런 와중에 주변의 진술에 의하면 양신아이는 상당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아주 명민하고 IQ가 뭐 상당히 높았다. 이게 주변 진술이에요. 공식적인 IQ가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양신아이에게는 더 분노와 불만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17살이 되었을 때 그는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합니다. 돈을 벌겠다면서 여기저기 다니죠. 허난성 장저우에 있는 탄광에 갔는데 거기 뭐 형이 있었다고 해요.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했지만 견디질 못합니다. 주로 이런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의 특징이죠. 오랜 시간 지루한 일을 해내지 못해요. 힘든 것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해? 라고 하면서 그만두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 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옮겨 다니고요. 직장에서 갑자기 무단이탈하고 잠적하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범죄자가 됩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세계 연쇄살인범들 유사한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청소년기부터 좀도둑 또는 폭력 이런 범죄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년 사법 시스템으로 들어가죠. 여기에서 만약에 소년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그래도 양신아이가 괴물이나 악마가 되지 않도록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1990년대 중국 허난성에는 그러한 소년 사업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질 않았죠. 그래서 노동교화소로 보냅니다. 인간이 되어라, 일하고 뭐 이런 거죠. 힘들게 노동을 해서 3년간의 노동교화는 양신하이를 교화 개선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반사회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는 아예 범죄적인 그 삶, 크리미널 커리어라고 하죠. 범죄적 경력 범죄자가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죠. 이것이 양신하이가 악마가 된 첫 번째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형성된 과정입니다. 네, 양신하이가 악마가 된 이유, 그 데들리 칵테일의 두 번째, 사회적인 스트레스, 이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갖게 된 양신하이에게 부과된 사회적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부정적 경험이죠. 주변에서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고 그리고 본인의 노력은 좌절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그 중에서도 큰 부분은 아마도 이 외모였던 것 같아요. 이 외모 컴플렉스를 대단히 크게 가지고 있었고 양신하이는 왜소한 체격, 158cm도 채 안 되는 작은 체격에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특이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 내에서의 지역 감정, 지역 차별 문제입니다. 이 양신하이는 허난성 출신입니다. 허난성 출신에 대한 중국 내의 차별은 아주 악명 높죠.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어요. 중국 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 허난성 사람은 안 뽑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허난성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하지 않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들도 꽤 많이 발견돼요. 두 번째, 결혼. 부모들이 자식에게 배우자로 허난성 출신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무수하게 많이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중국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지만 방송에서 뭐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이런 곳에서 등장하는 사기꾼, 뭐 좀도둑, 범죄자 대부분 허난성 사투리를 쓰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경찰에선 심지어 2005년에 그 중국 광둥성 썬젠시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거리 현수막을, 대형 현수막을 여러 개 걸었는데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허난성 출신 사기 공갈범을 척결하자, 이렇게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현수막을 개첩하기까지 했습니다. 2005년에 말이죠. 이러한 그 허난성에 대한 지역 차별, 의 그 바탕에는 편견이 있죠. 허난성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많다. 실제로 범죄 통계 중에 허난성 사람들이 많더라. 뭐 이런 그 공식 뭐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허난성 사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주제에 콧대만 높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대도시에 와서 허난성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허난성이 대도시로 다 와서 국어를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는 고향 가서는 재벌이 된다. 그래서 이 대도시에서 만난 허난성 사람들은 돈 주면 안 되고 무시해야 된다, 이런 이제 편견들이 있는 거죠. 여긴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럴까요? 허난성은요, 중국 문명, 황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고대의 중국 문명이 처음 황하 문명이 형성될 때의 낙양성, 중원이었죠. 중원, 무협지에 나오는 중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고 노자, 장자 다 들어보셨잖아요. 중국의 그 최고의 사상가들이 이 허난성에서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장 잘 나가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가장 콧대 높던,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허난성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 중국에 와서 덩샤오핑 덩샤오핑 시절에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막 산업화 일으키고 무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경제적인 부흥을 할 때에
오히려 이 고대 문명 도시였던 낙양시라든지 이 허난성 일대는 개발에서 소외돼 있었던 겁니다. 다른 곳은 막 빌딩 들어서고 공장 들어서고 막 경제적으로 부흥하는데 허난성은 점점점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문명의 중심지로서의 이 뭐랄까요, 이 지역적인 오래된 전통적인 자부심과 자존심에다가 현실은 가난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섞이게 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허난성은 차별당하는 편견과 오해의 그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되어 왔던 거죠. 이 외모 컴플렉스가 있고 체격도 왜소한 그리고 17살 어린 나이에 학교와 집을 떠난 가출 청소년이었던 양신하이가 허난성 출신이라는 것이 더해지면서 주변으로부터 놀림, 무시, 모멸을 당하면서 이 사회적 스트레스의 강도가 무척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허난성에 대한 지역 차별이 양신하이가 악마가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슬픈 것은 뭐냐면 양신하이 때문에 허난성에 대한 지역 차별이 더 심해졌다는 거죠. 양신하이 중국 최악의 아시아 최악의 연쇄살인범이 역시 허난성 출신이었어 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오히려 허난성 출신 사람들에 대한 지역 차별은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오죽 심했으면 2009년에요. 이런 책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2009년에 출간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진 양신하이에게 사회적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부과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촉발 요인이 발생을 하죠. 여성과 관련된 촉발 요인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양신하이에게는 이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에 첫 번째는 여자친구로부터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예요. 그래도 어쨌든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양신하이가 잘 되었다면 오히려 개과천선하고 범죄에 안 저지르고 남 괴롭히지 않고 잘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양신아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이걸 방해합니다. 전혀 몰랐었는데요. 이 여자친구는 양신아이가 절도 전과가 여러 개고 성폭행 전과가 있다는 것을 여자친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죠. 배신감을 느끼고 너 같은 놈하고는 난 사귈 수 없어? 라고 이별 통보를 하게 돼요. 양신아이는 엄청난 배신감, 분노를 느끼게 되죠. 여기에다가 양신아이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성매매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성매매 여성들이 겉으로야 그렇지 않겠지만 양신아이가 느낄 때는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나도 돈을 내는데 왜 나는 다른 남자들처럼 존중해주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상당한 반감과 분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으로부터의 거절과 무시라는 촉발 요인이 양신하이에게 자극 요소가 되면서 결국은 그의 선택과 의지 다 죽여버리겠어 라는 살인을 통해서만 자기가 그러한 모멸감, 열등감, 무시받은 느낌, 거절당한 분노 이런 것들을 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있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똑같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양신아이의 연쇄살인의 요인과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여러 형태의 연쇄살인범들이 있는데 우선 양신하이의 특성인 가난의 탓을 돌리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영양 부족으로 인한 왜소한 체격, 외모 컴플렉스 이것이 연쇄살인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대표적인 연쇄살인범들 한 3명 정도가 있죠. 김대두, 정남규, 정두영 이 셋은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거나 혹은 부모에 의해서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그래서 이 셋 다 상당히 왜소합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상당히 심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김대두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의 양신하의 특성, 가난한 농가에 침입해서 닥치는 대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해하는, 여성이 있으면 성폭행하는 이러한 범행 방법과 이 김대두의 범행 방법은 거의 일치해요. 아주 유사한 방법이었어요. 김대두는 전라도에서 시작해서 충청도, 경기도, 서울까지 기차 타고 이동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연쇄살인을 저질렀고요. 주로 그 외딴 산골 마을이라든지 외딴 집, 이런 곳, 허름한 집 이런 데 침입해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심지어 아주 어린 아기까지 살해했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돈, 없으면 뭐 말리고 있던 고추 뭐 뭐든지 집어들고 왔던 그 총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김대두가 그 훔친 돈은 2만여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 그 양신하의 범행과 김대두의 범행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정남규 역시 그 자신의 그런 그 왜소한 체격과 어렸을 때 성폭행 당했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죠. 여기에 더한 그 한 명의 연쇄살인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요. 지춘길이라는 인간이 있었어요. 지춘길이라는 인간도 양신하이처럼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생계형 절도범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춘길이 계속 절도만 저지르고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몰랐는데 사회보호법이란 게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거죠. 이 사회보호법은 상습 범죄자에게 형량과 별도로 보호 감호 처분을 별도로 내릴 수 있는 법이었죠. 그래서 이게 첫 적용된 게 지춘길이었어요. 자기 절도범으로 검거돼서는 징역 2년 6개월인가 1년 6개월인가 선고받았는데 그건 자기가 예상한 대로죠. 여러 차례 검거되어 봤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 보호감호 10년 이렇게 된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10년간 1년 6개월 자기의 형기는 교도소에서 치르고 사회보호법이 없었으면 다시 사회로 나왔을 텐데 이 사회보호법 때문에 10년간 다시 청송보호감호소에 가서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사회에 대한 분노를 느껴서 출소하자마자 청송봉화 일대에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농가주택에 사시던 어르신들 닥치는 대로 연쇄살해 했던 게 지춘길이에요. 아주 이제 양신하이와 유사하죠. 또 한 가지 측면, 양신하이의 촉발 요인, 여성으로부터의 거절 혹은 무시, 그래서 여성 혐오가 형성된 이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던 거, 유영철이 미성년자 강간 그리고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부인, 아내가 이혼 통보를 하죠. 법정에서 이제 이혼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것이 촉발 요인이 돼서 유영철이 이제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되고요. 또 김혜선이라는 연쇄살인범, 전북고창에서 어린 12살 초등학생하고 여고생 또 그의 동생 연쇄살해했던 정말 잔혹한 연쇄살인범이 있는데요. 이 김혜선 역시 외항선 타고 돌아다니다가 돈만 벌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입항했을 때 그 다방 여종업원에게 선물 주고 돈 주고 정 주고 이러면서 기대하고 의존했던 그런 그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자기가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 다른 남성과 그 잠자리 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그 분노, 배신감 느끼고 여성 혐오가 형성되면서 연쇄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양신하이라는 이 중국의 최악의 연쇄살인범 내부에는 우리 곁에 있었던 연쇄살인범들의 측면들을 아주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신하이 류의 연쇄살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김대두, 또 김혜선, 뭐 지춘길, 정남규 이런 인간들의 또 유영철 연쇄살인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가해자, 잠재적 가해자
대한 조치가 있죠. 둘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죠. 셋째, 사회 환경적인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잠재적 가해자를 막는 양신하이를 방지할 수 있는 거. 쭉 말씀을 드렸지만 양신하이라는 괴물이 만들어진 경로를 역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걸 막아내야죠. 위기 영유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양육, 보호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위기 가정에 있는 영유아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방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들이 나중에 양신아이 같은, 김대두 같은 그런 끔찍한 연쇄살인범이 되지 않도록 미리 그들을 따뜻한 케어, 보호 시스템대로 데려와야죠. 그 시기 첫 번째 단계를 놓쳤다 그러면 학교에서 또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형태로 혹은 품행 장애라는 형태로 학교 내에서 교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동, 문제 학생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학교는 과연 그런 문제 아동, 품행 장애 학생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양신아이 같은 혹은 김대두나 유영철이나 정남규나 조두순이나 지춘길이나 이러한 인간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런 괴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어떤가요? 이들이 모두 보이는 양신아이 같은 연쇄살인범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측면. 세 번째, 청소년 범죄자죠. 어떤 형태로든 절도로든 폭력으로든 청소년 사법 시스템으로 이들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들 각각의 심리검사, 인성검사, 성행검사 철저하게 실시해서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떤 심리 상태며 어떤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나 이들 중에서 공격성과 반사회성이 높은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전문적으로 교육이나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 공격성과 분노 지수, 반사회성 지수를 낮춰야 되죠. 그래야 이들이 나중에 괴물 악마가 되지 않게 될 수 있으니까요. 보호 처분을 하는 이 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 보호관찰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인력도 늘려야 하고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 양신하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대두나 유영철, 정두영, 정남규, 김혜선 이 모든 범죄자들은 다 전과자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로 절도든 성폭행이든 폭력이든 우리 사법 시스템과 만나게 돼요. 그러한 살인이 아닌, 강력범죄가 아닌 자범의 전과자가 되었을 때 이들이 강력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관찰, 교화, 개선할 수 있는 전과자의 교정, 그리고 출소 이후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 보호관찰 기능을 강화해야죠. 이것이 잠재적 양신하이 방지 대책이고요. 두 번째, 다른 쪽으로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특히 양신하이 연쇄살인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농촌 혹은 우리가 흔히 그러나 빈민촌이라고 하나요? 가난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 이런 곳에 오히려 더 공적인 안전장치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빈부격차 심하잖아요. 공적인 안전마저 격차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 격차도 슬프지만 많습니다. 파출소, 지구대, CCTV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많아야 할 곳은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거나 자신의 자녀들 지킬 여력조차 없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 오히려 공적인 안전 시스템, 파출소, 지구대, CCTV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거꾸로죠. 부촌들, 부자들 많은 곳, 법원이 있고
고관대장 많이 사는 서초동의 파출소 지구대 빵빵합니다. 순찰차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곳은 덜하죠. CCTV도 마찬가지고. 셉테드, 지역안전공동체,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시스템 역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아유 그런 거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어.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공적인 시스템에서 보다 많은 지원과 노력을 통해서 지역안전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신하이가 됐건 김대도가 됐건 어떤 괴물이 어디서 만들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어떤 괴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찰 수사 역량, 일반적인 그 범죄 사건들 매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거 역시 중요하고 계속 처리해야 되겠지만 이런 연쇄살인이 한 번 발생한다, 이건 거의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회적 재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발생한다면 최대한 빨리 검거해야 되잖아요. 양신아이가 3년 동안 67명을 살해할 동안 중국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소련, 옛 소련, 우크라이나 등 지역에서 안드레이 치카틸로가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해 나갈 때 소련은 무방비 상태로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김대두, 유영철, 정남규, 연쇄살인범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해 나갈 때 역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파일러들 채용하거나 양성해서 30여 명 한국경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지방경찰청마다 분산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지방경찰청 단위에서도 필요하지만 저는 경찰청 단위의 국가수사본부 내에 프로파일러들이 함께 집중 근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신아이에게서 보듯이, 김대두에게서 보듯이 만약에 여행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옷이나 신발이나 수법 등을 바꿔가면서 연쇄살인을 저지른다. 해당 경찰서, 해당 지방경찰청에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나요? 단일 사건으로 보고 피해자와의 원한관계 집중적으로 보게 되겠죠. 부산 경남 일대에서 정두영 사건 때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유영철 초기 연쇄살인 때 그랬습니다. 연쇄살인이라고 포착을 못했어요.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경찰서에서 자기 관할 사건에서 하나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프로파일러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 FBI나 영국 경찰처럼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각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들이 다 보고가 올라오죠. 시스템에 탑재가 됩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 간의 본질적인 공통점, 링키지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프로파일링을 통해서만이 동일범의 연쇄살인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집중된 국가수사본부에서의 프로파일러들의 협업 근무, 교대 근무, 그렇게 되었을 때 연수라든지 또는 연구 할 수 있는 시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교대 근무를 해나가면서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만 이 유사한 연쇄살인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